현재 붕괴가 시작됐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거는 조금 과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우리나라만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좋은 나라를 찾아보기 어렵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걱정스러운 거는 우리나라 경제의 역동성이 자꾸 줄어들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장기화되다 보면은 진짜로 그때는 본격적으로 막 올라가기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뉴 노멀로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나라가 중진국 함정을 벗어날 수 있었던 거는 반도체라든지 배터리, 바이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조선산업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기술 혁신을 하면서 지금 현재 세계 최고의 그 경쟁력을 갖추게 된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자꾸 지금 그게 멈춰가는 게 아닌가. 해상 항로까지도 자기가 자기를 지켜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온 거죠. 이렇게 되다 보면요, 모든 비용이 다 올라갑니다. 이제 이게 하나의 뉴 노멀이 될 거거든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들어오면 그건 또 그거에 맞는 용도가 있죠. 국제 간의 거래, 송금이라든지 해외 직구 같은 거 할 때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쓸 가능성도 있어요. 박사님, 올해 1분기 우리나라 GDP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0.2%를 기록했는데 이게 외환위기에 인한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팬데믹 때조차 없었던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1966년 이후에 단 4번밖에 없었던 역성장이라는 점에서 충격적으로 다가온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단지 일시적 침체가 아니라 한국 경제의 구조가 완전히 한계에 도달한 징후라고 보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박사님께서는 이 상황을 단순한 위기 국면이 아니라 본격적인 구조적 붕괴가 시작된 것으로 보시나요? 구조적 위기라는 말이 완전히 틀린 거는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정말로 붕괴가 시작된다. 이건 너무 단정적인 말입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경제가 쭉 발전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위기설은 많이 있었습니다. 80년대 후반에도 이제 중국이 부상하면서 넛크래커 그래가지고 일본의 기술을 못 쫓아가고 중국한테 가격 경쟁력이 밀리게 된다 이러면서 그때도 이제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잘 극복을 했고, 특히 그 당시에는 이제 반도체가 이제 호황을 하면서 삼성전자가 그때는 정말로 나라를 끌고 갔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물론 좀 과장된 얘기입니다만 정말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그래도 새로운 분야에서 돌파구를 찾았었고요. 97년, 98년에 그 외환위기는 다들 기억을 하실 텐데 그때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있었죠. 우리나라 이게 근본적인 구조가 문제다. 그동안 이렇게 쌓여있던 그 재벌들의 방만한 운영, 문어발식 경영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다 그랬는데 사실은 그때도 그 재벌들의 행태라는 게 좀 문제가 있는 점도 있지만 또 그렇게 다각화한 걸 통해서 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낸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갖다가 지금 상황도 굉장히 어려운 건 맞고 우리나라가 경제의 활력을 좀 잃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저도 들어서 그 굉장히 우려스러운 점은 맞지만 그렇다고 본격적인 구조적 붕괴가 시작됐다라든지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거는 조금 과한 얘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붕괴가 시작됐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거는 조금 과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거는 맞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과정이다 보니까 무역 의존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높은 불확실성에 이제 처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이 그렇게 쉽게 나타나지 않고 있고 중국의 추격이 참 무섭고 이번에 경기 둔화 같은 경우는 좀 이런 것도 있어요. 일시적인 현상인 것도 합쳐진 건데 이게 그런 어려움 플러스 중국 경기 침체가 굉장히 커요. 우리나라가 또 중국하고 교역이 많은데 중국의 경기가 상당히 침체되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오는 것도 있고 또 지금 현재 이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의 갈등이 시작됐을 뿐만이 아니라 단순한 관세 전쟁이 아니라 이제 공급망 자체가 완전히 분리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 세계적으로 다 경기가 어렵죠. 우리나라만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좋은 나라를 찾아보기 어렵거든요.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미국의 나홀로 호황이란 말이 있었는데 지금은 미국도 별로 그렇진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구조적으로 우리나라가 외환위기 때처럼 그런 식의 어려움까지 가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때는 정말로 우리나라가 달러 보유고가 거의 바닥을 치고 있었고 디폴트 위기까지 갔던 상황이었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고 이제 전체적으로 좀 침체가 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걱정스러운 거는 우리나라 경제의 역동성이 자꾸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 기업 환경이 조금 이제 악화되고 있는 거 아닌가. 기업 경영 환경이 이제 이런 부분에서 걱정이 많이 되고 또 하나 추가하자면은 정부 부채도 지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장기화되다 보면은 진짜로 그때는 본격적으로 구조적인 그 몰락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은 그 단계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다른 전문가의 의견은 우리 산업이 이미 박정희 시대 이후 제대로 된 신사업이 없다고 진단을 하시면서 한국 경제가 지금 성장 정체를 겪는 본질적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는데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거는 조금 잘못된 진단 같은 게 우리나라
우리나라가 박정희 정권 이후에 신산업이 대부분이죠, 지금. 근데 반도체, 배터리, 뭐 바이오 중에서도 바이오 시밀러라든지 뭐 조선 이런 것들이 다 예전이 아니라 완전히 탈바꿈을 한 거죠. 사실 8, 90년대, 90년대 넘어가면서부터 반도체 같은 경우도 뭐 70년대에는 없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설마 그 당시에 일본에서도 뭐 삼성 같은 데서 반도체를 과연 우위를 추격할까 했는데 그게 80년대, 90년대 넘어가면서 이제 일본을 추월했고, 조선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가격 경쟁력으로 승부하다가 지금은 뭐 가장 품질이 좋은 이제 가장 높은 경쟁력을 갖추게 됐고요.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새로운 산업들이 나옵니다. 특히 IT 붐이 있을 때 우리나라가 IT 산업에서 상당한 그 성과를 냈는데 그런 거는 다 이제 90년대 이후의 성과죠. 요거는 조금 이제 과장된 얘기인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진국 함정을 넘어선 거는 맞거든요. 이게 세계에 진짜 몇 나라 없습니다. 그 굉장히 드문 성과를 낸 건 맞는데 중진국 함정은 넘어섰지만 이게 선진국 병이 찾아온 게 아닌가 하는, 그래서 여기서 더 도약을 하고 계속 이 상태를 이제 적어도 유지라도 하려 그러면은 지금보다는 조금 더 뭔가 기업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환경이 좀 조성돼야 되는데 지금 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조금 아쉬운 거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나라가 항상 보면은 이렇게 좀 극단적인 평가가 많이 나오는 게 우리나라는 굉장히 압축 성장을 했죠. 정말 제가 어렸을 때랑 지금 비교해 보면은 우리나라의 위상이 엄청나게 달라져 있는데 압축 성장의 장점도 있지만 압축 성장을 하다 보니까 그동안 해소돼야 될 문제들이 해소되지 못한 상태에서 그것도 같이 압축, 그러니까 좋은 거 안 좋은 게 둘 다 압축돼서 나타나고 표출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이 그런 상황인데 이거를 어떻게 잘 슬기롭게 극복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자꾸 막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러다 보니까 사회 갈등도 압축이 돼요. 그 이익단체들의 어떤 표출하는 방식도 굉장히 압축적이고 극단적으로 나오는 게 많아서 정치적이거나 사회적인 문제에서뿐만이 아니라 경제에서도 상당히 영향을 주는 게 사회 갈등, 이익 집단 간의 갈등 때문에 신사업이 표류되는 경우, 진입이 못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몇 번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우버를 보면서 그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IT 정말 항상 보면 얼리 어댑터, 그래서 다른 나라에 없는 게 우리나라에서 먼저 시작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 해외여행 가보면 다 우버 택시 타고 우리나라 우버 안 되잖아요. 이런 거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뒤처지는 게 나타나기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개인정보 보호 같은 경우도 물론 당연히 중요한 건데 이것 때문에 다른 사업을 잘 하는데 그 활용에 조금 어려움이 있고, 특히 뭐 의료 서비스에서 뭐 당연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이 개인보호 의료 데이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정밀 의료라든지 맞춤형 의료로 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의료 데이터도 학술적인 목적이나 어떤 연구 목적으로는 좀 사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너무 경직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의료 기술도 발달해 있고 의사들의 수준도 굉장히 높은데 IT도 발달해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스마트 헬스는 막혀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신산업이 자꾸 막힌다는 게 이런 부분은 좀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지금 한국 기업 위기가 인구나 산업 구조보다도 과도한 부채에서 터질 거다라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는 PF 미분양 문제가 되게 심각하고 이게 우리 경제를 무너뜨릴 시한폭탄이라는 주장도 있던데 박사님이 보시기에는 진짜 위기의 본질이 인구나 산업 부채 위기 중에 어떤 게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건 다 묶여 있죠. 그러니까 어느 하나를 고르기가 힘든데, 근데 인과관계는 있어요. 근데 재정 문제 때문에 인구 문제가 발생하진 않죠. 이건 거꾸로는 가요. 그러니까 인구 문제가 있으면 장기적인 재정 문제가 되죠. 예, 이거는 확실한데 지금 현재 인구 문제가 이렇게 자꾸 생산 인력이 줄어들면은 산업에도 당연히 영향을 주는 거고, 그러니까 세계가 다 같이 물려 있는 거긴 합니다. 근데 저는 그 중에서도 이제 재정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게 있냐면요. 재정이 그냥 단순히 재정 상태로 부채가 늘어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 투자를 해야 될 때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차세대 성장 동력 이래가지고 물론 이제 이건 민간에서 하는 거라고 하더라도 때에 따라서는 정부에서 이렇게 마중물 역할을 해주는 것도 있고, 다른 나라 지금 현재 보면은 뭐 첨단 산업이나 자기네 주력 산업 같은 경우 미국에서도 보면은 공장 짓는다 그러면 아예 현금을 갖다가 지원해주고 공사비에 대해서 그냥 도로 놔주고 막 이런 것들을 하는데 재정 문제가 심각해지면 이럴 돈이 없어져요. 그러면은 장기적인 성장 동력이,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우리가 벌어나가야 될 그런 힘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런 문제에서 재정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어느 하나를 딱 띄어서 어느 게 더 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모든 게 다 맞물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안 되면 다른 것도 다 같이 영향을 주는 거니까요. 그리고 재정 문제를 가지고 또 이제 인구 관련된 정책을 쓸 때도 돈이 많이 들거든요. 이제 또 그런 문제에서 이 세계가 다 같이 물려 있는 문제지 어느 하나를 딱 찍어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한국 경제 위기에 최근 AI 로봇이라는 변수가 더해
더해져서 상황을 빠르게 악화시키고 있다는 느낌도 들었는데 실제로 현대차는 로봇으로 근로자를 대체하고 있고 다른 해외 글로벌 기업들은 AI로 개발자를 내보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AI의 충격이 앞으로 한국 노동시장에 얼마나 위협이 된다고 보시나요? 새로운 기술에 대한 공포는 항상 있어 왔습니다. 사실 산업혁명 때도 그 러다이트 운동 같은 경우 기계 파괴 운동이었죠. 근데 기술이 새로운 게 나오면은 이걸로 인해서 고용이 감소한다라는 그런 불안감은 굉장히 커요. 근데 여태까지 기술 발전이 고용을 감소시킨 사례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술이 새로운 게 나오면 사람이 그걸 통해서 기술을 활용을 하다 보니까 생산성이 올라가서 더 많은 생산량이 나오고 더 많은 소비가 발생해요. 네, 이러면서 이제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성이 아주 높아지면은 일자리는 줄어들 수는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새로운 일자리가 생깁니다. 인간의 욕망이 정말 여기까지 현재 있는 상태에서 딱 만족이 되면 더 이상 새로운 걸 갖다 원하지 않는다라 그러면 고용이 줄어들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가 않죠. 고용이 근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불안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는 사라질 일자리는 눈에 보이는데 생겨날 일자리는 눈에 안 보여요. 아무리 뛰어나고 통찰력이 있는 사람도 산업혁명이 진행되는 중간에 앞으로는 프로야구 선수가 나올 거고 프로농구 선수도 나오고 연예인들도 많아질 거고 이런 거 프로게이머가 나올 거다. 이거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몇몇 직종들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고용을 해요. 직업이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전 국민의 10%가 뭐 농업에 종사한다. 뭐 조선시대 때 같은 경우에는 뭐 전 국민의 한 절반이 훨씬 더 됐겠죠. 저도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지만 한 7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한다.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직업은 없어졌지만 전부 다 모든 직업이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을 고용하지만 직업의 다양성이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요즘에 새로 나오는 직업들 쭉 보다 보면요. 저는 파티 플래너 이런 것도 직업이 있거든요. 그 옛날에 직업 아니었어요. 그냥 양아치였죠. 그렇죠? 이거 제가 말이 좀 과했습니다만 그건 직업이 아니었어요. 프로게이머. 그냥 오타쿠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정식 직업이 됐어요. 제가 그 직업을 비하할 뜻 전혀 아니니까요. 옛날 사람이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일 수 있다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요새 보니까 뭐 강아지 조련사 있죠. 집안에서 보니까 뭐 집안 정리해 주는 것도 직업이고 그다음 조경사가 단순히 정원 잔디만 깎는 게 아니라 뭐 디자인도 해주고 뭐 이런 것도 해요. 그다음에 옷 리폼해 주는 사람 있죠. 뭐 이런 것들이 쭉 굉장히 다양해요. 스타일리스트도 있고 뭐 이거 옛날에 딱 하나의 직업에서 분화된 겁니다. 그 하나의 직업이 뭐냐? 머슴이었어요. 예전에는 하나의 직업인 게 굉장히 분화가 되는 거예요. 농사도 지금 그냥 손으로 짓는 농사도 있지만 스마트팜을 운영하고 그걸 갖다 개발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거 다 전부 다 농업에 관련된 건데 이게 직업이 이게 다양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AI 때문에 저는 AI와 로봇 때문에 고용이 감소할 거라는 거는 생각보다 믿지도 않는데 2013년에 그 프레이하고 오스본이라는 그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님들인데 이분이 고용의 미래라는 책을 써가지고 이게 아주 세계적으로 큰 충격을 줘요. 이때 뭐라고 2013년에 나왔는데 10년에서 20년 내에 702개의 직업 중 47%가 자동화돼서 고용이 사라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2013년이니까 이미 10년 넘었어요. 근데 그중에서 47%가 사라진다 그랬는데 사라졌나요? 10년에서 20년. 그 20년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정말 절반이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고용정보원에서 3년 후에 2016년에 기술 변화에 따른 일자리 영향 연구라는 그 보고서를 썼는데 여기서는 뭐냐면 그 프레이 앤 오스본의 그 방법론을 이용해서 우리나라 그 직업을 분석을 한 거예요. 10년 후인 2025년에 전체 71%에 달하는 일자리가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자동화될 거다. 지금 2025년에 그렇게 됐나요? 안 됐어요. 이 연구가 꼭 틀렸다라고 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래 이런 연구는 이제 이렇게 받아서 하는 거고 이렇게 나오는데 상징적으로 이제 이런 연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드라마틱하게 감소하진 않아요. 그것도 이 책에서도 이제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지만 실제로 이제 받아들이는 과정에서는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는 다 그거는 당연히 뭐 이분들도 잘 알죠.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 프레이 앤 오스본이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그 극단적으로 고용이 줄어들진 않아요. 실제로 이게 나온 이후에 해외에서도 많은 논문들이 나왔습니다. 이거에 동의하는 논문도 있지만 반대하는 논문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데이비드 얼서 같은 그러니까 MIT 교수님인데 이분은 이제 왜 아직까지도 이렇게 많은 직업이 남아 있을까? 그러면서 예전에 산업혁명부터 지금까지 그동안 그 수많은 그 기술 변화들이 있고 사람들이 공포심을 느꼈지만 고용이 생각보다 줄어들지 않았다. 단지 직무의 전환이 있었을 뿐인 거죠. 과거에는 타이피스트라는 직업은 없어졌죠. 하지만 그렇다고 사무직에서 일하는 고용돼 있는 여직원이 사라진 거냐. 요새는 뭐 여직원이라는 말씀은 안 되겠지만 어쨌든 예전에는 타이피스트가 대부분 여자였죠. 근데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그럼 없어졌냐. 직무가 바뀐 거죠. 타이프만 치는 사람은 없어졌지만 그 사람이 또 다른 일을 하게 돼요. OECD에서도 리스크 오브 오토메이션 포 잡 그런 게 나오는데 이게 나라마다
OECD 국가들마다 직업이 위험에 다다른 직업들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9% 정도 이렇게 이제 로봇으로 대체가 될 거다. 나라마다 다른데 우리나라는 6%니까 좀 낮은 편이었어요.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12%까지 올라갔고 이렇게 좀 편차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직종에 따라 다르고 직업에 따라 다르고 그리고 이게 사라진다는 게 로봇으로 대체되는 게 완전히 사라지고 새로운 직업이 안 생긴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있는 게 대체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기술을 보시는 분들은 이거는 기술로 대체가 돼 이렇게 말을 하지만 기술로 대체가 되는데 그게 더 싸서 일반 사람들이 그걸 계속 쓸 거냐라는 건 또 다른 얘기예요. 2013년에만 해도 그런 거 있었어요. 단순 서빙 같은 경우는 로봇으로 많이 대체될 거다 그랬는데 지금 물론 로봇이 사용은 되지만 그게 완전 대체가 되려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예전에는 엘리베이터 거리 있어서 이렇게 작동을 해줬는데 일반 사람들이 타서 자기가 직접 누르는 엘리베이터가 나온 다음에 엘리베이터 거리 사라질 때까지는 70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걸렸어요. 뭐 요새는 기술 발전 속도가 더 빠르니까 좀 더 빨리 대체될 수는 있는데 그러면은 그 사람이 고용이 없어지면은 아예 일자리가 사라지냐 뭔가 다른 일이 생겨요. 주로 어느 쪽에 생기냐면은 주로 놀고 먹는 쪽에 생겨요.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대신 놀아줄 수는 없고 대신 먹어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새 보면 음식과 관련된 것도 직업이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옛날에는 음식과 관련됐다 그러면은 정말 왕실 주방에서나 뭐 조금 이제 전문적인 사람이 있는 거지만 이제는 일반 평범한 사람들한테도 요리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뭐 푸드 코디네이터라는 직업도 생기고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생기죠. 음식이 더 고급화되고 그러다 보면 손도 더 많이 가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직업이라는 게 기술로 대체가 가능하다는 거하고 정말로 다 사라져서 다른 직업이 안 나타나느냐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공포는 저는 조금 과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도 AI 산업 구조 재편에 따라 출렁일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판교나 용인처럼 산업 거점이 강한 신도시는 사람이 아닌 로봇으로 채워지면서 집의 수요가 떨어질 테니까 집값이 떨어질 거라는 가능성도 나오는데 이런 부동산 판도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로봇이 들어와서 그쪽에 사람이 없어져서 집값이 떨어진다는 거는 그게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주택으로 바꿔가지고 오피스텔로 바꿔가지고요. 아마 거기에 집으로다 주거용으로 바뀔 거예요. 지금 안 그래도 서울 수도권 부동산값 높은데 거기가 비어있게 놔둘 리가 없죠. 다만 그거보다 오히려 저는 시간이 지나면 장기적으로 재택근무가 늘어나게 되면은 그 지역 상권의 변화는 있을 수 있어요. 특정 지역에 상권이나 이런 거는 오피스가 많이 모여 있는 지역에서 어떤 지역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어떤 지역은 좀 이게 줄어들고 지금 샌프란시스코가 그렇잖아요. 그게 기술로 대체됐다기보다는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공실이 많이 생긴 거거든요. 그쪽에 아주 상권이 완전히 무너졌죠. 그 도시가.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상권이 조금씩 무너질 수는 있다 하더라도 저는 그 부동산이 그쪽에 있는 거 오피스텔이면은 주거용으로 많이 전환하면은 그쪽은 충분하지 않을까요? 판교 같은 경우 서울에서 가깝고 한데 부동산 값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정말 그거는 소폭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사 이익 말고도 민감하게 체감되는 지표가 하나 또 있던데 최근 IMF가 한국이 조만간 1인당 GDP에서 대만에 추월당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대만에게 밀리는 흐름이 단기 환율 때문인지 구조적 경쟁력이 약해졌다는 신호인지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지속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뭐 베트남이나 멕시코가 그렇게 금방 쫓아올 수 있을 정도의 산업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그래도 주력으로 가지고 있는 반도체, 그러니까 HBM 같은 경우를 베트남이나 멕시코가 단기간 내에 쫓아오진 못해요. 그건 장기간으로는 뭐 10년, 20년 본다 그러면은 또 그건 모르는데 그럼 우리나라도 뭐 다른 걸 또 개발하겠죠. 뭐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단기적으로는 안 되고 오히려 미중 갈등이라는 게 잠깐 우리나라한테 좋을 일은 없죠. 그 무역을 많이 하는 나라니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좀 기회가 된 거는 분명히 맞긴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랑 경쟁을 하는 중국을 어느 정도는 견제를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금 그게 우리나라한테 지금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 제가 반도체 쪽에 있는 그 협회에 있는 분도 만나보고 그쪽 연구자들도 만나봤는데 배터리 쪽도 그렇고 그나마 지금 미중 갈등이 생겨서 우리가 시간을 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거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지금 현재 뭐 조선이라든지 이게 조선은 미중 갈등의 아주 대표적인 수혜주 중에 하나죠. 방산 뭐 이런 쪽에서도 우리나라가 이제 약간 그런 면에서는 이익을 얻은 거고 그리고 요거는 영구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그래도 한 중장기적으로는 지속이 된다라고 봐요. 중국에 그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아니 미국은 지금 트럼프가 만약에 이제 이번이 끝이고 그 다음에 민주당 정권이 만약에 들어선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다 끝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민주당이건 공화당이건 중국의 정책이 둘이 많이 달라요. 둘이 많이 다른데 하나 공통적인 거는 중국의
중국에 대한 견제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죠. 물론 지금 트럼프는 막 극단적으로 가는 거고 민주당은 조금 덜하지만 바이든 시절에도 보면은 중국에 대한 견제는 계속 지속이 되어 왔어요. 중국을 그때도 배터리 같은 경우는 북미 시장에 중국이 아예 진출을 못 했었어요. 민주당 시절에. 작년에 그 왕지스라는 그 북경의 때에 그 교수님이 있는데 이분이 그 포린 어페어에다가 작년 8월 달에 그 기고한 거에 보면요. 제목이 뭐냐면은 중국은 해리스와 트럼프 중 어느 쪽을 더 선호할까? 인데요. 답이 뭐였냐면 이 사람의 정책은 똑같아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미국이 향후 10년 동안 대중국 정책을 바꿀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느 쪽이 되든지 중국에 대한 견제는 계속될 거다. 이거는 뭐 미국에서도 똑같이 보고 있고 이 중국에서도 그걸 인식을 하고 있어요. 요즘을 보면은 이걸 한동안 그 투기티데스의 함정이란 말 많이 썼죠. 절대 강자가 있을 때 2인자가 도전을 하는 과정에서 전쟁이 발생하는 거. 이게 전쟁이라는 게 뭐 진짜로 예전에 로마하고 카르타고처럼 그런 전쟁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미소 냉전처럼 냉전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아마 미중 갈등도 저는 이런 식의 무역 전쟁으로 끝날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데 어디가 이길 거냐 뭐 이거는 뭐 사실 제가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적어도 이런 투기티데스의 함정에 빠진 이상 앞으로 한 10년 이상은 이런 갈등 구조는 지속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려움도 많지만 또 반사 이익을 보는 거, 특히 전략산업 쪽에서는 좀 반사 이익을 볼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 한국 경제의 구조가 조금 어려운 상황임은 맞는 것 같은데 최근 자영업 부분을 보니까 배달 플랫폼 수수료 때문에 팔수록 손해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내수가 붕괴 직전이라는 의견이 있던데 이런 자영업 위기가 단지 경기 침체 때문인지 근본적인 한국 내수 시장의 붕괴 시그널로 봐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대만하고의 1인당 GDP가 역전됐었던 적이 있죠. 몇 년 전에. 대만이 한번 앞섰던 적이 있고. 근데 그거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또 1인당 GDP가 앞서기도 했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데 저는 이게 중요한 지표지만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이걸 가지고서 뭐 꼭 어느 나라가 더 뭐 1인당 GDP가 살짝 앞섰다고 해서 이 나라가 더 잘 사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는 거고요. 스포츠 경기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근데 5대4 했다가 2점 내서 6대5로 역전하면 역전해서 이긴 거거든요. 하지만 이거는 뭐 1인당 GDP 가지고 그 나라의 어떤 뭐 경쟁력을 갖다가 이렇게 딱 찍어서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지금 대만의 GDP가 저렇게 올라간 건 사실 TSMC 효과가 큽니다. TSMC의 실적이 워낙 좋다 보니까 대만 전체적으로 많이 올라갔는데 근데 대만은 정말 신기한 게 국가의 GDP는 높은데 실질 임금은 굉장히 낮아요. 대신에 이제 물가가 주거 비용은 비싼데 음식이나 이런 게 또 되게 싸죠. 생활이 가능한 건데 대만 같은 경우도 그 얘기들이 나와요. TSMC 착시 효과다. 대만이 정말로 그렇게 잘 살게 된 게 아니라 과거에 우리나라가 삼성전자 착시 효과란 말 90년대 많이 썼었어요. 그러니까 경기가 그다지 좋지 않은데 숫자만 보면 좋아 보여요. 이게 보면 삼성전자가 워낙 수출을 많이 하고 워낙 많은 이익을 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국가 전체 기업 하나가 그냥 국가를 갖다가 좀 움직이는 형태로 간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도 있을 정도였는데 물론 이제 조금 과장된 얘기인 것만큼은 분명합니다만 이 TSMC의 실적에 따라서 이렇게 좌우되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게 무시해도 되는 데이터냐?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대만이 어쨌든 TSMC라는 큰 기업이 대만을 저렇게 성장을 갖다 이끌고 있다라는 점은 참 그거는 좀 부러운 점이고 우리나라에도 좀 저렇게 해줄 수 있는 기업이 여러 개가 나타나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뭐 이걸 가지고서 뭐 이렇게 절대적으로 대만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게 됐는데 이거는 이렇게까지 말하는 거는 조금 과합니다. 저는 뭐 이거는 좀 복합적이라고 봅니다. 일단은 아무래도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자영업이 원래 이게 좀 그 등락이 큰 업종이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자영업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 내수가 그런 단기간 내에 그럼 살아날 가능성이 있느냐 이것도 또 약간 회의적이거든요. 지금 현재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 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 그렇긴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다 안 좋고 지금 새로운 그 뉴 노멀로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미국하고 미중 갈등과 이 공급망 재편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모든 게 비용을 올리게 되고 지금 현재 상황은 가장 최적화된 상황에서 뭔가를 뒤흔든다 그래서 공급망이 두 개로 갈라진다 그러면 완전히 딱 분절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까지 그런 효과가 나타난다. 당연히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지금 그런 과정에 있는 거고 더군다나 국제 정세가 불안정하고 또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그만큼 우리가 뭐 새로운 게 나와서 소득이 그만큼 늘었냐면 그건 아니에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뭐 내수도 썩 좋지 않은 상태고 앞으로도 단기간 내에 이게 또 크게 회복될 가능성은 잘 안 보이고 이런 상황이니까 지금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경제의 체력은 서서히 지금 약해지고 있는 중인데
거기다가 현재 단기적인 또 그 경기 침체까지 같이 있으니까 자영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에 처한 거는 맞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경제가 붕괴되지 않으려면 바뀌어야 되는 것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박사님께서 보시는 반드시 필요한 한국 경제의 패러다임 전환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일단은 기업의 활력이 좀 제고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그러니까 기업 환경이 좋아져야 되는데 지금 요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 나가는데 사회 갈등이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지금 바이오 쪽에서도 그렇고 뭐 IT 관련된 쪽의 서비스도 그렇고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뭐 새로운 걸 잘 못하는 것도 있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전부 다 완전히 다 밀어버리고 그냥 기업한테만 다 몰아준다, 이것도 당연히 안 되겠죠. 적절한 그 최적 포인트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는 조금 그걸 너무 눌러놓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노동시장 문제도 뭐 정규직 위주로 하고 뭐 비정규직도 보호해주고 이거는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너무 약화되고 또 기업에게 부담이 많이 갑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상황은 많이 달라서 우리가 100%다 받아들일 수는 없겠지만, 한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덴마크의 그 플렉시큐리티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90년대부터 된 건데, 덴마크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북유럽 국가들 뭐 스웨덴도 그렇고 이쪽에서 과거의 그 복지국가를 이때 포기를 해요. 사람들이 뭐 신자유주의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러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가지고 왔던 복지 모형이 너무 지출이 많다 보니까 견디기가 좀 어려워졌어요. 이쪽에 자꾸 그 부자들이 해외로 떠나는 일이 발생을 하고 또 기업들도 이게 어려워지고 이러다 보니까 90년대에 들어와서 그쪽 북유럽 뭐 스웨덴하고 덴마크가 가장 대표적이고요. 이 두 나라가 완전히 개혁을 하게 됩니다. 노동시장에서 해고를 자유롭게 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굉장히 높였어요. 다만 사회 보장을 오히려 더 강화했죠. 노동시장에서의 노동시장 유연성, 그러니까 플렉서빌리티하고 시큐리티를 합쳐서 플렉시큐리티 모델이라는 게 덴마크 모형이 나왔거든요. 그걸 통해서 기업에서는 언제든지 사람을 해고를 좀 쉽게 하는데, 이렇게 들으면은 또 굉장히 이거는 그럼 해고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냐 그러는데, 오히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고용이 늘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고용했다가 그때 자를 수 있게. 과거에는 한 번 고용하면 평생 가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이 정말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을 때까지 사람을 안 뽑았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좀 바뀐 거죠. 그래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사람을 고르고, 대신에 실직돼 있는 기간 동안은 사회 안전망을 확실하게 깔아주는 거죠. 이제 이런 모형인데, 이게 덴마크나 스웨덴하고 우리나라하고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이런 얘기를 꺼내면은 그게 되겠냐 우리나라에서 뭐 이렇게 나올 텐데, 저는 이거를 똑같이 가자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서 좀 참고를 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부분적으로 이제 도입해 볼 수도 있는 것들도 있고 안 되는 것들도 있고, 그 중에서 부분적으로라도 어떻게 만들고. 근데 이게 북유럽하고 우리나라하고 문화도 다르고 그동안 지내온 역사도 워낙 다르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가져온다는 건 뭐 절대로 그거는 현실성이 없다라고 보는데, 다만 그러한 큰 틀에서의 그 개혁이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논의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한번 유심히 지켜보고서 가능한 거는 이제 좀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북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는요, 원래 이렇게 좀 나눠 쓰는 거에 익숙해요. 이 과거에 스웨덴 같은 경우도 바이킹 시절부터도 약탈을 해가지고 오면 똑같이 나누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심지어는 그때 뭐 마을을 그 건설할 때 일조량까지도 균일하게 이렇게 배치를 해요, 집을.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 사람들이 착해서라기보다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어요. 극한의 환경에서. 그러니까 그때는 인구라는 게 국력이고 그걸 어떻게든 다 같이 끌고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놔둬도 살 것 같으면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있는데, 이걸 갖다 이렇게 했던 게 뭐 1000년 이상을 갖다가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문화가 익숙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그쪽에 특이한 문화가 생긴 건데,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뭐 그대로 다 받아들인다는 거는 그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하지만 적어도 이러한 과정들을 갖다가 한번 전 국민들한테 알리면서 이걸 가지고서 논의를 한번 해봤으면, 사회적 합의를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끌어내는 과정 같은 경우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이탈리아가 GDP의 140%에 달하는 엄청난 국가 부채를 안고서도 군사력 증강에 대대적으로 나섰습니다. 심지어 카포화섬, 피르차 궁전 같은 세계적인 문화유산까지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는데요. 이쯤 되면 단순히 경제난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선진국이라는 지위조차 되기 어려운 단계로 진입한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사님 보시기에는 정말 이탈리아가 어떻게 되는 국면일까요?
진짜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탈리아가 전 그게 자산을 팔아서 돈을 쓴다는 거는 이건 정말 심각한 거거든요. 그 자기네 나라 그 문화유산을 갖다가 그렇게 팔아서 쓸 정도라 그러면은 정말 심각한데 먼저 이탈리아의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탈리아가 한때는 고속 성장을 했던 나라입니다. 1960년대하고 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오일 쇼크가 오기 전까지는요. 그래도 그 당시에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고 제조업도 상당히 발달했고 매년 한 5%에서 뭐 8, 9% 이렇게 성장을 했어요. 고성장을 했던 나라고 오일 쇼크 때문에 그때 한번 뭐 마이너스 성장도 하고 이랬었는데 이러다가 80에서 90년대 넘어가면서부터 아주 본격적인 저성장이 나타나는데 이때 한 1에서 2% 정도의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대 들어와서 더 내려가서 뭐 0%대에서 뭐 1% 하다가 막 마이너스 성장도 여러 번 했어요. 한 번이 아니라 이게 여러 번 나와요. 보다 보면 이탈리아 GDP 성장률 쭉 하다 보면 마이너스가 뚱뚱뚱뚱 계속 나오고 보면서 그러니까 사실 2000년대 이후에는 성장이 거의 전혀 없었던 건 아닌데 거의 멈추다시피 했어요. 물가도 거의 안 오르고 뭐 심지어는 그때 은행에서도 금리가 거의 0%였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 있었는데 저 금리라는 거 예금 금리를 말하는 겁니다. 대출이 아니라. 이랬었고 재정 적자가 이러다 보니까 계속 쌓이는데 근데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은 와중에서도 이탈리아는 정치가 상당히 불안정한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연정이고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정치가 불안해지면은 항상 나타나는 게 파퓰리즘입니다. 돈 더 쓰고 돈 더 풀고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경기가 안 좋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2000년에 이탈리아의 재정 적자를 보면은 280억 유로였는데 이게 2010년에는 611억 유로. 그러니까 작년 2023년인가요? 이때가 1,582억 유로. 그러니까 이게 늘어나는 속도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2022년인가 이게? 연도가 정확하지가 않은데 2020년대에 들어와서는 이게 1,500, 1,400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에는 280, 300 요 정도였다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재정 적자가 엄청나게 지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대부분이 연금이라든지 사회복지 지출이 많아서 그래요. 그런데 성장을 해서 만약에 경기가 막 성장하면서 세금이 더 거치면은 이게 감당이 돼요. 하지만 그렇지가 않거든요. 쓸 돈은 계속 늘어나고 근데 거치는 거는 별로 안 늘어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기업을 보면은 제일 큰 기업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매출액 기준으로 하면 페라리인가 잠깐 매출액이나 시총하고 이런 거 종합적인 그 브랜드 평가를 한 걸 제가 봤거든요. 페라리 그러니까 상위에 한 5개 안에 들어가는 게 어떤 거냐면요. 페라리 구찌 그리고 제네럴리라는 보험회사가 있어요. 그다음에 NL은 뭐냐면은 국영 전기 회사예요. 그다음에 포스테 이탈리아니 이거는 우체국이에요. 그리고 이거 외에도 좀 큰 기업이 몇 개가 더 있습니다. 그 프라다 다국적 저 에너지 회사인 애니 그리고 인테사 상파울로 이거는 뭐냐면 금융회사거든요. 보험이라든지 이쪽. 그러니까 주로 공기업 아니면 내수기업이고 다 옛날 기업. 그러니까 미국의 매그니피선트 세븐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면요. 거기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제일 오래된 회사거든요. 굉장히 마이크로소프트가 올드한데 1980년대 생긴 건 70년대지만 저건 막 큰 거는 80년대죠. 생긴 게 80년대인가요? 70년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제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렇게 주요 기업으로 성장해서 미국의 탑 기업이 된 건 90년대 들어와서죠. 근데도 보면 굉장히 올드한 느낌이 들어요. 근데 지금 이탈리아에 있는 기업 뭐 이런 기업들은 1900년대 초반에 생기고 뭐 이런 기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탈리아의 새로운 기업이 과연 나타나느냐. 물론 나타났겠지만 그 국가를 끌고 나갈 만한 기업이 아니고 이 기업의 규모도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작아요. 우리나라 기업에 비해서도 상당히 작은 편이고요. 새로운 동력은 안 보이고 지출은 계속 늘어나는데 이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연금 같은 경우도요. 지금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소득 대체율이 80%나 돼요. 지금 경제가 이런 상황인데도 이거는 이미 이전에 커밋을 한 거기 때문에 줄일 수도 없어요.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거예요. 제동을 걸 수 있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돌파구가 안 보여요. 저도 이걸 가지고서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야 이거 우리나라도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있죠. 제가 이게 남의 나라 얘기를 하다 보면 항상 댓글에 제가 보면 댓글을 이게 내용을 안 보고 댓글 다시는 것 같아요. 보면은 우리가 지금 남 걱정할 때냐? 남 걱정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 벌어지면 어떡하나가 걱정이 되는 거지. 근데 이탈리아 상황이 어떻게 전에도 제가 프랑스 얘기도 한번 했었는데 프랑스보다 더 심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영국, 독일, 프랑스만 해도 기사로도 많이 접하고 저도 외신에서도 많이 접하고요. 그 전문 잡지들이 있어요. 해외 그 경제에 대해서. 근데 그런 데서도 보면은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독일, 프랑스에 대해서는 자주 나오는데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잘 안 나와서 저도 이 정도까지 심각한지는 모르고 요번에 다시 한번 찾아보다 보니까 어렵다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건 진짜 답이 안 나오는데 하는 생각이 좀 그런 답답함이 느껴져요. 근데 저는 제발 우리나라도 이렇게까지
가지 않게 그 전에 뭔가 우리도 한번 좀 자각을 해서 개혁을 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실질 임금도 계속 하락하고 있고 인재들은 매년 140억 달러 규모로 외국으로 빠진다고 했는데 이런 식이면 이탈리아 성장이 멈춘 게 단순한 침체가 아니라 이 구조 자체도 무너졌다는 거 아닐까요? 저는 사실 그 극단적인 표현은 잘 안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뭐 정말로 무너졌다 이런 표현 잘 안 쓰는데 여기는 무너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정도라면은 이게 회생이 가능할까 싶은, 과거에 그리스가 구제금융 받기 직전, 물론 그때보다는 좀 나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는 그때 분식회계도 심했고 정말로 파산을 했는데 이탈리아는 그 정도까지는 안 가는데 그 나름대로 저력이 있는 나라거든요. 그 제조업 전통도 있고 지금도 뭐 섬유 산업이라든지 아직도 뭐 페라리 같은 회사도 있고 기술력이 전혀 없는 나라는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보다는 나은데,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이거를 어떻게 반전을 시킬 만한 기회가 안 보이는데 더군다나 정치권의 부패와 파퓰리즘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거는 쉽게 안 바뀌거든요. 이탈리아 정부에서도 요새 뭐 개혁 얘기를 꺼내고 있고 연금 조정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그 국민적인 지지를 못 받고 있어요. 그게 쉽지 않아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지금 상당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고 반전의 계기는 안 보이고 좀 이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탈리아 산업 구조를 또 봤더니 첨단 신산업은 잘 안 보이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전국에 7만 개가 넘는 협동조합 같은 소규모 산업들이 이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대기업 거의 없고 아까 말씀하셨던 명품, 가죽 타입 같은 전통 산업에만 의존하고 있다는데 이게 산업 구조 자체가 혁신을 따라가지 못하고 이렇게 낙후되면 사실상 미래가 없는 경제라고 봐야 될 정도로 심각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이거는 사실은 이탈리아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럽이 전체적으로 겪는 현상인데 이탈리아가 조금 더 극단적으로 겪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유럽 전체를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유럽하고 미국의 차이를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980년에 미국의 총 GDP가 명목 GDP가 2조 8,573억 달러. 근데 EU 전체를 합치면은 3조 3,149억 달러. 그러니까 EU가 훨씬 컸어요. 훨씬까지는 아니지만 좀 컸죠. 90년에 왔을 때도 미국이 5조 9,600억 달러, EU가 6조 5,100억 달러. 이때도 미국이 EU가 근소하게 앞섰어요. 근데 이게 2023년에 미국이 EU에 2023년에는 미국은 2010년에 비해서 1.8배 성장하는 동안 EU는 1.3배밖에 성장을 못했어요. 2000년대 들어와서 미국하고 EU가 이게 역전이 되면서 미국이 쭉 치고 올라가가지고 2023년에 보면요. 총 GDP가 미국이 27조 3,600억 달러가 되는데 EU는 18조 3,500. 근데 이게 되니까 차이가 굉장히 많이 벌어졌죠. 아까 분명히 90년까지만 해도 EU가 미국보다 근소하게 앞섰는데 2023년에는 차이가 상당히 많이 벌어졌습니다. 1인당 GDP도 미국은 지금 2023년에 8만 1,000달러가 넘거든요. 8만 1,700 이렇게 되는데 EU는 4만 800.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1인당 GDP가 이거 언제냐면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1인당 GDP가 미국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그게 차이가 거의 없었어요. 2000년대 초반에만 해도 거의 없는 건 아닌데 그렇게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큰 차이는 아니었어요. 이때도 물론 차이가 미국이 훨씬 앞서긴 했었지만 지금처럼 2배가 되거나 이러지는 않았었거든요. 특히 2000년대 중반에 미국의 그 금융위기 있고 이럴 때는 또 격차가 많이 좁혀지기도 했었고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벌어졌고 성장률도 EU는 보면은 2023년에 보면요. 미국은 2.5%. 이때는 미국이 지금 선진국 치고는 많이 성장을 했죠. 근데 이때 EU는 0.45%예요. 성장률이. 근데 이게 이 해만 그러냐 하면 그렇지가 않고 전반적으로 미국이 EU보다 성장률이 높거든요. 2000년대 들어와서. 점점 이 격차가 벌어지는데 저는 이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기업 환경이고 또 하나는 디지털 전환의 실패라고 봐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올드한 그 틀에서 유럽은 벗어나지 못했던 거죠. 근데 미국은 자꾸 새로운 것들이 나오는 거고. 지금 유럽 쪽에서 새로운 게 나오는 게 뭐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근데 백신 같은 경우 바이오 쪽에서도 뭐 유럽 쪽에서도 좀 아스트라제네카도 나오고 모더는 아니고 아스트라제네카 나오고 네덜란드의 그 ASML 같은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첨단 기업들이 없는 거는 아닙니다. 딥마인드 이런 것도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현재 새로운 트렌드를 이끌고 나가는 기업들이 주로 어디에 있는지를 보시면 알겠죠.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는 게 다 미국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지금 미국하고 유럽하고 차이가 많이 벌어졌고 이탈리아는 그중에서도 더군다나 대기업이 별로 없고 협동조합 이후에 이제 협동조합 중심의 이런 소규모 기업들로다가 뭉쳐져 있다. 요즘 같은 이런
대형 투자가 대형 R&D가 필요한 상황에서 과연 그런 협동조합으로다가 그 글로벌 경쟁이 가능한지 이 부분은 한번 생각을 좀 해볼 여지가 있죠. 더 최악인 거는 이탈리아 출산율이 50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하면서 연금 지출이 GDP의 18.8%를 넘겼다고 하더라고요. 이 와중에는 또 이제 젊은 층은 실업률이 최고 43%까지 치솟았고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니트족 같은 경제 활동을 아예 포기한 젊은이들만 늘고 있다고 합니다. 남부 지역은 환경미화원 채용 경쟁률이 무려 50대 1이라는데 이 정도면 사회 구조 자체도 위험한 시장으로 오고 있는 거 아닌가요? 사실 이탈리아가 남부하고 북부의 차이가 크다는 거는 뭐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북부 쪽에 뭐 밀라노라든지 이쪽 같은 경우는 그래서 상당히 잘 살고요. 밀라노, 피렌체 이쪽은. 근데 남부로 내려오면 정말 못 살죠. 아는 사람 중에 그 나폴리에서 온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한국말도 좀 잘하는데 그 사람하고 뭐 얘기를 하면서 물어봤어요. 나폴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한국에 와서 잡을 잡고 싶다 그러면서 나폴리는 임금이 너무 낮대요. 정규직이고 주 5일 하루 종일 일한대요. 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그런데 받는 게 100만 원이 채 안 된다는 거예요. 물가가 그만큼 싸지 않냐 그랬더니 뭐 싸기는 싸다 그걸로는 생활이 간신히 되는 정도래요. 근데 돈을 어떻게 모으냐? 그러니까 못 모은대요 한 푼도.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개인 한 사람의 그 얘기만 가지고 다 일반화하는 거는 어렵겠지만 실제로 그 이탈리아의 통계나 이런 걸 봤을 때 실질 임금이나 봤을 때 정말로 그 이탈리아 남부 쪽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실업률도 굉장히 높고요. 전통적으로 좀 가난했죠. 나폴리 같은 데가. 지금도 보면은.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이 이탈리아는 지역 간의 이 갈등도 굉장히 심합니다. 이게 지역 갈등이야 세계 어느 나라나 다 있는 거겠지만 경제력 격차가 이렇게까지 벌어지면요. 지역 갈등도 훨씬 더 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안 그래도 모든 게 어려운데 그래서 남부하고 북부에 뭐 균형 발전과 남부에 투자 정부에서 뭐 하고 이런 거 요새 계획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그 인프라 건설해주고 뭐 이런 게 나오고는 있는데 과연 그걸로다가 격차를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탈리아는 기업 하나가 일을 시작하려면 복잡한 서류 절차를 거쳐야 되고 심지어 법정 소송 하나를 해결하는데도 평균 527일이나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종업원이 15명만 넘어도 노동조합 승인을 받아야 해고할 수 있을 만큼 노동 규제가 더 극심해서 해고보다 이혼이 쉬운 나라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라면 국가 경제가 발전할 가능성 자체를 정부가 막는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피터팬 증후군이라는 게 있죠. 우리나라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기업이 중소기업을 벗어나는 순간에 중소기업으로 받던 혜택들이 다 사라지게 돼요. 종업원 수 기준으로 이제 주로 자르는데 어느 선 이상으로 성장을 의도적으로 멈춘다. 그래서 이제 피터팬 증후군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중소기업 쪽에서. 근데 이 이탈리아는 그 피터팬 증후군이 아주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가지고 반드시 14명을 고용을 해요. 아니면 아예 분사를 하던가.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얼마나 그럼 비효율이 많겠어요. 같은 회사 내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서류 작업도 2번 해야 되는 거고 모든 걸 다 일 처리를 그렇게 2번 나눠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심지어는 같은 공장 내에 있는데도 회사가 2개인 경우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편법들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 기업이 성장하는 데는 상당히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탈리아 가보면은 실제로 가죽 제품이나 이 섬유 옷 같은 경우 패션 쪽에서는 별로 알려지지 않은 아주 작은 데인데도 품질이 굉장히 좋은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한 장인의 개인기에 의존하는 거거든요. 시스템화가 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 가고 또 자기 뭐 제자를 받아들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런 상태라면은 지금 현재 글로벌 경쟁 구도에서 신산업을 이제 키우는 데는 사실은 이게 굉장히 그 불리한 구조가 되는 거죠. 이탈리아가 지금 상태의 이 틀을 바꾸지 않으면은 이탈리아가 또 사회주의 전통도 좀 강했고 지금도 공산당이 상당히 큰 당이죠. 거기서는. 이런 형태에다가 정치에는 또 파퓰리즘으로 많이 흐르고 노조는 또 강성이고 이렇게 되면은 이 경제가 아무래도 이 새로운 산업으로 나가기가 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최근 이탈리아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도 2039년까지 약 50조 원을 방위산업에 투자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6세대 스텔스 전투기 템페스트 개발은 물론이고 미국제 하마스까지 도입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군비를 확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경제가 무너져가는데 국방력에 엄청난 돈을 쓰는 것이 과연 이게 국가를 지키는 선택인지 아니면 더 큰 위기를 불러오는 악순환이 된 거 아닌가요? 사실 돈이 없는 상태에서 국방비를 써야 된다는 게 비극인 거죠. 근데 이게 그렇게 안 할 수가 없는 게 제가 보기엔 선택의 여지는 없다고 봐요. 이거는 지금 현재 유럽이 다 그런데 이탈리아뿐만이 아니라
뭐 독일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지금 국방비를 많이 늘리겠다고 했거든요. 그게 그들이 원해서 그런 거냐 하면 그건 아니죠. 지금 폴란드도 굉장히 많은 그 국방비를 증액을 했습니다. 그게 폴란드가 요새 뭐 경기가 그래도 뭐 유럽 국가 중에서는 상당히 좋은 편이긴 하죠.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지만 폴란드도 내부에 고민은 많거든요. 이게 중진국 함정에 빠지는 거 아니냐라는, 그걸 벗어날 수 있겠느냐, 뚫고 나갈 수 있겠느냐,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나라인데 그 와중에 국방비에 발목이 잡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또 우려도 있어요. 그렇지 않다고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제 그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이탈리아가 그러면은 경제가 어려우니까 국방비를 줄일 수 있느냐, 이게 그게 가능한 선냐 아니냐죠. 이게 생존의 문제거든요. 경제의 문제가 이렇게 돈이 부족하고 부채가 자꾸 증가하고 하는 거는 그나마 지금 당장 죽을 문제는 아닌데 국방비는 당장 죽을 문제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탈리아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이거는 뭐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경제의 어려움은 더 심해지는 거죠, 지금. 근데 이거는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사실 전 세계가 지금 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도 국방비 비중이 생각보다 높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국가들보다 높은 편인데 분단 국가 치고는 굉장히 낮은 편이거든요. 3%가 채 안 되니까요. 그동안 국방비가 증액이 된 걸 보면요, 첨단 장비에 투자하거나 무기 투자도 뭐 안 한 건 아닌데 그보다 인건비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번 우리도 재고를 해봐야 되고, 이거 지금 이탈리아나 다른 유럽 국가들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과연 저런 어려움에 빠지는 게 언제쯤일지, 가급적이면 빠지지 말아야죠. 저는 이탈리아만큼 우리나라가 그렇게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탈리아랑 우리나라랑 경제 구조가 많이 다르고 또 사람 국민성 자체도 많이 다르고 처해 있는 상황도 달라가지고 이탈리아처럼은 안 갈 것 같긴 한데 방향 자체가 지금 약간 그거랑 비슷한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도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한번 경제 전체를 재검토를 다시 한번 보면서 어떻게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을 수 있는 것, 국가 전체에서 좀 활력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다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가 이렇게 겪고 있는 이 모든 문제가 경기 침체나 일시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이게 경제 사회 시스템 자체가 말씀하셨던 어떻게 보면 통째로 갈아엎지 않으면 해결 불가능한 구조적인 문제라는 생각도 드는데, 박사님께서 보실 때 이탈리아의 현재 상황이 우리 한국 같은 이런 다른 나라들에게 가장 큰 교훈이나 가장 경계해야 하고 바꿔야 될 건 무엇인가요? 일단 이탈리아가 지금 이렇게까지 어려움에 빠지게 된 거는 현실에 안주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한 거예요. 이거는 이탈리아뿐만이 아니라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그랬죠. 근데 우리나라가 중진국 함정을 벗어날 수 있었던 거는 반도체라든지 배터리, 뭐 바이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그리고 조선 같은 경우는 이제 주력 기간 산업이지만 조선 산업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기술 혁신을 하면서 지금 현재 세계 최고의 그 경쟁력을 갖추게 된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자꾸 지금 그게 멈춰가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현실에 안주하고 새로운 걸 찾지 않고 자꾸 여기서 정치는 파퓰리즘으로 흐르고 재정의 건전성, 지속 가능성을 자꾸 약화시키는 식의 정책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점들을 보면서 이제 이렇게 우리도 계속 가다 보면은 정말로 이탈리아가 겪는 어려움하고 좀 비슷한 형태, 그 비슷한 맥락의 그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좀 이런 거를 위기가 오기 전에 한번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야 되고, 그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북유럽이 거의 유일했던 것 같아요. 그 위기가 아주 심각하게 터져 나오기 전에 어느 정도 조짐이 보이고 이거 안 되겠다 싶을 때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냈거든요. 상당히 인기 없는 정책인데도 불구하고 여야가 합쳐가지고 그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냈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한번 그런 거를 좀 보면서 국민들하고 다 같이 이렇게 좀 사회적 합의를 좀 이루어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며칠 전에 이스라엘과 이란이 극적으로 휴전을 선언했었는데, 이게 불과 하루 만에 이스라엘이 또 테헤란 공습을 강행하면서 휴전이 막 무너지기도 하고, 이럴 때 중동의 미사일이 한국 금융시장에 바로 직격탄이 되고 국제유가도 하루 만에 폭등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 사태가 단순한 중동 리스크가 아니라 진짜 한국 경제의 구조적 위기가 시작됐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인데, 이게 어느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지 단순 외신 보도와는 다른 어떤 해석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나라의 구조적 문제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다르고요. 이건 정말 글로벌 정세의 변화거든요. 근데 이게 있죠. 우리나라는 무역 의존도가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제 정세에 따라서 더 크게 요동이 되는 건 맞죠. 이건 꼭 우리나라의 구조적 문제라고 볼 수는 없고요.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다들 이렇게 아무래도 공급망 충격이 크잖아요. 물동량이 이제 충격이 오면은. 그래서 더 클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미국 같은 나라,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서 단순히 중동 문제라고만 볼 수는 없고 세계 정세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입니다. 지금 이제 이거를 피터 자이언이라는
셰일이라는 분이 쓴 그 셰일 혁명과 미국이 없는 세계가 그 책이 있는데 미국의 스탠스를 어떻게 봤냐면은 그동안 미국이 세계의 경찰 역할을 했는데 이제는 미국도 그럴 이유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셰일 가스가 나오면서 미국이 에너지를 과거만큼 수입하지 않는다. 미국이 에너지를 자체적으로 조달을 할 수 있게 되면은 미국이 구태여 돈 들여가면서 그리고 욕먹어 제국주의라고 욕먹어가면서 세계의 경찰 노릇을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미국이 손을 정말로 딱 필요한 데만 손을 댄다는 거예요. 자기의 국익에 맞는 거. 근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다른 나라들도 이 과거와 같이 안전한 해상 항로가 유지되기 어렵다는 거죠. 근데 지난 한 30년 정도가 사실은 인류 역사상 정말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그 유례 없는 평화로운 시기였다는 거예요. 미국의 정말 그 흔히 그때는 팍스 아메리카나라는 말을 썼죠. 과거에 로마가 전성기 때 전쟁이 싹 줄어들었던 시기처럼 미국 때문에 거기선 때문이 아니라 덕분이죠. 뭐 이런 미국 덕분에 해상 항로가 좀 안정감을 찾았다. 물론 뭐 소말리아 해적 같은 경우는 있었지만 굉장히 작았었고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미국이 자국의 이익이 별로 이렇게 걸리지가 않으면은 구태여 자기가 그 거기다가 돈을 투입하고 군사력을 투입해서 미국의 해상 그 안정망을 그대로 유지해 주진 않을 거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나라도 해군력을 증강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피터 자이언의 얘기가 조금 극단적인 면은 있는데 큰 흐름은 이렇게 진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터 자이언은 미국하고 일본까지는 동맹을 맺고 한국은 약간 어중간한 걸로 보고 있어요. 이 사람은. 근데 저는 뭐 한국도 그 동맹 안에 우리도 들어가 있고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에 보면은 우리나라까지도 확실하게 지금 끌고 가는 형태로 보이고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미국이 꼭 필요한 여러 가지 제조업을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미국의 공급망 안에 들어와 있는 나라 중에서 미국이 필요한 제조 능력을 가진 나라가 뭐 한국, 일본, 대만이 가장 강하다라고 보는 거죠. 특히 조선 뭐 이런 쪽에서는. 그래서 동맹으로다가 들어가 있긴 한데 현재 상황 이런 식으로 글로벌 정세가 바뀌고 있고 해상 항로까지도 자기가 자기를 지켜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온 거죠. 이렇게 되다 보면요. 모든 비용이 다 올라갑니다. 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 물류 비용이라든지 자원 조달 비용 뭐 모든 게 다 올라가요. 이제 이게 하나의 뉴 노멀이 될 거거든요. 나중에. 뉴 노멀이 되고 나면은 그때 가서는 정상화가 되겠지만 지금 가는 과정까지는 계속해서 이렇게 경기도 안 좋을 거고 글로벌 금융시장도 불안정성이 높아질 거고요. 이런 상태가 당분간 유지가 되면서 뉴노멀로 정착을 하고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비효율적인 세상이 되는 거죠. 비효율이라는 건 특히 이제 다른 것보다도 가격이 지금보다 조금 더 올라간 상황이 될 겁니다. 물론 그 안에서도 그래도 이 단절된 공급망, 미국하고 중국으로 단절된 공급망이라 하더라도 이게 완전히 단절되지는 않고 서로 교역은 다 합니다. 다 하는데 이제 몇몇 전략 산업이라든지 또 때에 따라서는 자원에 관련된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서로 갈등이 자꾸 발생을 하거든요. 뉴노멀이 그렇게 형성이 돼버리고 나면은 지금보다는 조금 더 전체적인 그 물가 상승도 있을 거고 뭐 지금 이미 물가 상승이 많이 됐죠. 근데 아마 이 정도가 될지 조금 더 오를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상태에서 뉴노멀이 형성이 될 겁니다. 이번 중동 사태가 또 국제 유가나 금융시장 변동성을 넘어서 우리나라 경제의 뿌리 자체를 흔든다는 얘기도 많더라고요. 이번 분쟁 직후에 한국 증시나 원화 환율이 동반 급락하면서 글로벌 자본이 한국을 위험 국가로 분류한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박사님께서는 왜 지금 이 시점이 그렇게까지 위험한 분기점이 됐다고 보시는지 또 이번 충격이 우리만 더 크게 다가온다고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뭐 일단은 글로벌 정세가 우리한테 우호적이지 않은데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도 분단 국가라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분쟁이 터진다. 그래서 미국이 신경을 안 써주는 중국하고 뭐 대만의 문제도 양안 그 문제도 있겠지만 그런 일이 터질 때 과연 한반도는 그러면은 아무런 영향을 안 받느냐 하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이거랑 관계없이 멀리 떨어져 있는 무슨 뭐 아이슬란드 이런 데는 그런 영향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실제로 그 안에 있는 상당히 그 당사자 중에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충격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여기 있으니까 뭐 잘 못 느끼는데 외국에서 보면은 한국도 좀 불안한 나라 아닌가 약간 이런 식으로 그 위험도가 높아지는 건 맞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포인트인 호르무즈 해협이 여러 언론에서도 자주 나오던데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70% 이상이 이 해협을 통과해서 만약 이란이 정말로 해협을 닫아버린다면 한국 경제가 하루 만에 멈춰버린다. 이런 극단적 시나리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해협 봉쇄는 불가능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이란에서 왜 호르무즈 해협 봉쇄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다가 지금 뭐 흐지 다 이제 휴전이 됐는데 제가 그 군사 전문가랑 그 얘기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게 가능한 거냐? 그건 전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해협 봉쇄라는 게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해군력으로 막는 거, 아니면 공군으로다가 막는 거. 그리고 그게 아니면은 미사일을 가지고서 포대를 세워서 막는 거. 근데 지금 이란이 셋 다 못해요.
그걸 해군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공군으로 할 수 지금 그 군사력이 그게 안 되죠. 그럼 남은 건 기회예요. 아무도 모를 때 살짝 와서 하는 거라면 그거 혹시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하고 미국이 뻔히 지켜보고 있는데 와서 기회를 박는다. 기회가 해녀들이 이렇게 몰래 가가지고 갈 수 있는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것도 다 배가 가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길은 설치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해협 봉쇄는 불가능하다. 지나가는데 미사일을 한두 방 쏠 수는 있겠지만 그거 가지고 봉쇄가 되겠냐 하는 거죠. 미사일을 쏘는 순간에 보복 공격이 엄청나게 올 거고 그럼 한두 발 쏘고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해협 봉쇄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뭐 군사 전문가가 아니니까 자세한 건 모르는데 말을 들어보니까 아 그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경제가 하루 만에 멈추는 그런 상황이 진짜 있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전략물자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보통 한 3개월에서 6개월치는 이미 다 비축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그 외에 나머지 물자들 같은 경우는 시급하게 다투는 것들이 물론 있을 수는 있는데 그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전략물자 관리를 하는 데 있고 사실 우리나라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전부터도 대비를 잘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건 잘 이제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안 되니까. 왜냐하면은 그렇게 해 가지고 무난하게 잘 넘어간 건 보도가 안 되잖아요. 뭐가 터져야지 이제 문제가 된 이제 얘기가 언론에 나오고 하는데 전략물자를 상당히 많이 보관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도 할 수 있는 선에서는. 근데 물론 이게 장기화되면은 뭐 답이 없죠. 근데 이게 하루 이틀 뭐 그런 거는 그렇게 큰 영향 안 줍니다. 최근 현장에서 들려온 얘기를 보면 이번 사태로 인해서 이미 중동 프로젝트가 멈췄고 해외 주재원들도 대피령이 내려진 상태라고 하는데 물론 지금은 휴전이 되었지만 건설, 정유해운 등 산업이 비상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전방위로 산업이 흔들리는 게 단기 충격이 아니라 구조 자체의 문제로 봐야 하는지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이런 거는 금방 회복됩니다. 왜냐하면요. 이번에도 뭐 금방 휴전을 그러니까 막 정말 크게 터질 것 같은데 휴전을 협의를 했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왜 이게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이란이 일단은 다른 중동 국가들도 이거를 하게 되면요. 다 저걸 노리게 돼요. 호르무즈 해협 그게 약간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했었는데 호르무즈 해협을 설령 봉쇄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걸 쓰는 게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워요. 주변 국가들 그럼 다른 나라들도 수출을 못 하는데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이란도 지금 좀 고립된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금방 회복은 되는데 불안한 요인은 계속 지속될 겁니다. 그리고 그게 과거보다 높은 수준에서 유지가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정말 좀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인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극단적으로 가지는 않고요.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은 과거에는 미국이 꽉꽉 눌러놨거든요. 사실 이제는 미국이 그걸 갖다가 자기네들도 그렇게까지는 돈을 투입 못하겠다. 작년 8월 달에 그 오브라이언이라고 그 트럼프 일기 때 국가안보 보좌관을 했던 분이 있는데 이분이 그 포린 어페어에다가 쓴 거, 그러니까 힘을 통한 평화의 귀환이라는 그 칼럼을 하나 기고를 했어요.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미국의 전략이 일단은 미국은 가장 강하게 압박하는 건 중국이에요. 여기서는 중국, 중동, 유럽 세 가지를 자기네 우선순위를 매기는데 중국이 가장 먼저고 그다음에 유럽은 니네가 알아서 해라예요. 니네 돈 있잖아. 왜 국방비 증강 안 해? 그러면서 니네가 알아서 막 손을 떼겠다는 건데 뭐 완전히 떼지는 않겠죠. 그래도 자원 많이 미국이 줄일 거고요. 중동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의 역할이 중요한데 미국이 중재자 역할을 계속 할 거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두 번째인데 그러니까 아까 중국, 중동, 유럽 이렇게 되는 거죠. 우선순위가. 근데 중동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스라엘 혼자서 모든 걸 다 누를 수도 없고 그럴 힘도 없고 나머지 아랍이 전체가 다 등을 돌리게 되면 이스라엘도 감당 못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끼어서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는 거예요. 과거처럼 미국이 직접 개입해가지고 누르고 뭐 이라크 점령하고 이러듯이 이런 행동은 이제는 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뒤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고 이번에도 이제 트럼프가 그런 역할을 했었죠. 근데 이렇게 되기 때문에 중동에 그동안 꽉 눌려있던 게 어느 정도 올라온 상태에서 이제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안 요인이 과거보다 확실히 올라간 거는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참 우리나라한테는 좋은 상황은 아닌 거죠. 근본적으로는 미국 내부도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특히 트럼프 지지층마다 세력에서는 왜 미국이 남의 전쟁에 돈을 쓰냐면서 분열이 시작됐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내부 잡음일지 미국 전략 자체가 어느 정도 흔들릴 가능성이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사실 뭐 미국의 전략이라는 거는 이미 트럼프 일기 때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바이든 때도 그랬는데 이제 미국이 서서히 손을 띄는 시기예요. 전 세계에서. 정말로 꼭 필요한 거 요충지는 물론 당연히 미국이 관심을 갖죠. 사실은 중국이 양안 전쟁에 대해서 대만 같은 경우도 미국이 대만은 포기 못 한다는 게 남중국해가 굉장히 중요해요. 세계 물동량의 30% 이상이 남중국해를 갔다 하거든요. 남중국해를 지나서 태평양으로 와서 미국으로도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미국의 이익에 걸린 데예요. 대만이라는 곳은 떠 있는 항공모함이거든요. 그게 완전히. 그러니까
항공모함이 당연히 떠 있죠. 떠 있는 항공모함이 아니라 저거 육지 항공모함이라고 할까요? 뭐 거의 그런 거거든요. 대만을 지정학적으로 중요하다. 뭐 이렇게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원유 수송량의 3분의 2가 또 남중국해로 가고 여기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미국이 가고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몇몇 중요한 지역 외에는 미국이 손을 떼겠다라는 거는 지금 미국의 큰 흐름입니다. 트럼프 내각뿐만이 아니라 바이든 같은 경우도 아프간에서 결국 철수를 했잖아요. 그건 하자마자.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는 미국이 돈 안 쓰는 방향으로 가는 게 미국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흔들리고 이런 건 아니에요. 다만 마가 쪽에서 그 강력 지지층은 더 빨리 손을 떼라는 거예요. 지금보다. 그래도 트럼프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적당히 눈치를 보면서 중재자 역할은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근데 그런 줄타기를 하면서 가는 건데 아마 이런 큰 흐름은 뭐 민주공화 뭐 이건 정권이 바뀐 대로 계속 갈 거고 정도의 차이가 약간씩 나는 거죠. 더 빠르게 이제 손을 띄느냐 아니면은 좀 천천히 중재자 역할을 하느냐.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지지층에서 뭐라 그런다 하더라도 중동 문제를 미국이 완전히 손을 떼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건 절대로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이익이 많이 걸려 있는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마 요거는 뭐 이렇게 그 내부에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그 정도 선에서 이렇게 잘 무마하는 식으로 나갈 겁니다. 반대로 이번 위기가 한국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일각에서 나오더라고요. 미국과 중국이 중동에서 힘싸움에 몰입하는 사이에 한국이 이런 첨단 기술이나 친환경 사업이나 동남아, 인도 같은 신흥 시장으로 확장할 수 있는 찬스라는 이야기도 나오던데 박사님 보시기에는 이런 낙관론이 실제로 근거가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그래도 우리는 좀 불안한 상황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항상 위기하고 기회는 같이 오는 거고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낙관적인 주장도 근거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다만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우리한테 유리한 상황이냐 하면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어려움이 가중된 거는 있지만 그 안에서 그래도 몇몇 분야나 그나마 다행인 게 그것도 우리의 전략 산업 분야가 중국 견제를 통해서 시간을 많이 벌었다는 점에서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다 그래요. 다 같이 나빠지는 거고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이러는 과정에서 가격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물가도 올라가고 전체적인 경제의 비효율이 생기는데 다 같이 안 좋아지는데 그중에서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좀 덜 나빠진다는 거예요. 몇몇 분야에서 중국의 견제를 막아주니까. 그리고 이 중국 견제라는 거는 정권이 유지가 되든 공화당이 유지가 되든 다음에 민주당이 되든 그 관계없이 이 흐름은 지속이 된다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가 조금 있을 뿐이지.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한테 이제 안 좋은 거는 뭐 방위비를 당연히 늘려. 이거는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방위비 많이 늘려야 될 거고요. 물류비도 늘어날 거고요. 이제 그다음에 뭐 에너지 비용도 좀 뭐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글로벌 무역이 자체가 조금 감소할 수도 있는 거고 전반적으로 다 안 좋은데 대신에 전략 산업 뭐 반도체, 배터리 뭐 그리고 바이오 같은 경우도 반사이익 그렇고 뭐 방산에 조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주 굵직굵직한 거에서는 더 이익을 보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냥 뭐 두 개가 같이 가지만 저는 그렇다고 현재 상황을 그렇게 우호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현 상황에 대해서 정부나 기업이 내놓는 대책들도 보면 임시방편인 것 같다는 의견도 들더라고요. 실제로 원유 수입선 다변화, AI 공급 시스템 이런 대책들이 언론에 쏟아지고 있는데 이게 구조적인 위기 앞에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회의적인 실망이 있었습니다. 박사님이 보시기에는 당장 현실적으로 쓸 수 있는 진짜 카드가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지금 단기적인 대책은 저는 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어렵고 장기적으로 이제 외교가 중요한데 글로벌 공급망을 우리가 딱 나서서 우리가 공급망을 이렇게 만들어 이거는 불가능하거든요. 우리나라에 지금 아무래도 그거는 미국하고 중국 쪽인데 여기서 어떤 식으로 줄타기를 잘 하느냐 또 우리가 그래도 이제 안보나 경제 안보 이런 거를 잘 고려해서 이런 그 외교 문제도 잘 해결을 해 나가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좀 전반적으로는 미국하고 중국이건 어디든 간에 우리는 무역량이 굉장히 많은 나라예요. 이거를 어느 한 이렇게 외교적으로 줄타기를 잘 하면서 좀 유지를 해 나가고 전략 산업 쪽은 좀 미국 쪽 공급망을 많이 이제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동 이란 이스라엘 사태가 휴전 상태이지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게 단기 충격에 그칠지 계속해서 글로벌 경제 질서 자체를 바꿔버릴 신호탄이 될지에 대해서 논쟁이 뜨거운 상황입니다. 이번 위기를 패러다임 시프트로 봐야 되는지 지나가는 위기일 뿐인지 박사님의 관점을 듣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 전쟁 하나 자체가 가지는 의미는 전쟁 하나일 뿐이겠지만 이게 이제 글로벌
이 패러다임이 바뀌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현상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상징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거는 단순히 그냥 이렇게 지역적인 분쟁이라기보다는 전체적인 글로벌 환경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고요. 이번 전쟁이야 금방 봉합이 되죠. 당연히 이미 됐잖아요. 휴전을 했고. 하지만 그게 근본적인 해결이냐? 절대 아니죠. 그럼 이란의 지금 현재 정권이 어제 그 트럼프도 나와서 자기는 이란 정권 바뀌는 걸 절대 원치 않는다. 그랬는데 왜냐하면요. 그 정권이 무너지면은 그다음에 어떤 정권이 들어올지 더 과격한 정권이 들어올 가능성이 많아요.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분쟁도 있었지만 그럼 하마스를 갖다가 완전히 다 축출해내고 하마스의 지도자 다 잡았고 하마스를 싹 몰아내면은 해결되냐? 그럼 다른 게 또 나오는 거죠. 결국 그게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 눌러놨던 게 지금 현재 약간 힘이 약해지면서 이런 분쟁들이 과거보다 더 시끌시끌하게 지역적인 분쟁들이 더 계속 생길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막 과거에 그 60년대, 70년대 같은 대규모 중동 전쟁이 벌어지냐? 거기까지는 저는 안 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우디라든지 이런 중동의 맹주 역할을 하는 나라가 그걸 원치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대규모 중동 전쟁은 아니더라도 이런 지역적인 분쟁은 계속 나타나고 과거보다 훨씬 더 불안정한 정세가 이어져 가겠죠. 최소한 10년 이상은 저는 그 미중 힘겨루기가 지속되고 재편돼서 완전한 뉴노멀이 들어오는 순간까지는 이런 일들이 지속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들어온다, 뉴노멀이 된다 하더라도 미국이 과거처럼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하느냐? 저는 안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불안정한 정세를 우리가 안고 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바이든 정권 때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시면 알죠. 아프가니스탄에서 왜 빠져나오면서 그런 무리하게 더군다나 그것도 미숙하게 했죠. 되게 잘 처리해서 나온 게 아니라 갑작스럽게 나오면서 거기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 때 조력했던 사람들까지 다 잡혀 죽었거든요. 뭐 정말 다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다 잡혀가고 이렇게 돼서 상당수가 아마 그런 식으로 안 좋은 게 됐는데 이거는 뭐 민주당이 되더라도 정도의 차이하고 어떤 특정 지역에 대해서 부분적인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이 흐름 자체는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최근 미국 재무장관이 의회가 부채 한도를 상향하지 않으면 오는 8월부터 미국이 사상 초유의 디폴트에 빠질 수 있다고 공식 경고했습니다. 미국이 디폴트 선언을 검토한다는 자체가 상상도 못했던 충격인데요. 일각에선 미국 경제가 무너지면 한국은 97년 외환위기보다 더한 충격이 온다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시나리오인가요? 아니면 지나친 공포인가요? 사실 이거 뭐 새로운 거는 아니고요.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뭐 막대한 부채가 지속이 됐고 더 근본적으로 2001년에 마지막 흑자가 났었죠. 아주 소액으로. 2002년부터 매년 적자가 나는데 2002년에 3천억 달러 적자가였고요. 2009년에는 1조 4천억 달러. 2020년에는 거의 3조 달러 가까이 났습니다. 2024년에 다시 좀 내려가가지고 1조 8천억 달러. 근데 이렇게 가다 보니까 누적 부채가 지금 이게 36조가 넘는데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5경 7천조가 넘어요. 당시 경이라는 숫자가 나온다는 게 저는 좀 다시 얼마가 되는 건가 봤더니 하루에 내는 이자만 해도 그러니까 이게 5경이니까요. 1년 이자로 하면은 1000조, 100조가 넘잖아요. 500조가 넘는 거죠. 10%로 그러니까 1%만 해도 이게 500조가 넘는 거죠. 1%만 해도. 근데 1%가 아니라 이게 얼마로 했냐면은 2024년에 국채 평균 금리가 3.32%래요. 이 당시 이게 얼마나 큰 액수냐 하는 거예요. 하루에 내는 이자만 해도 지금 원화로 계산하면은 한 2조 3천억이 넘는다고 제가 봤거든요. 언론에서. 하루에 2조 3천억 원씩 낸다는 거는 진짜 이게 엄청난 숫자입니다. 2016년부터 특히 부채가 급증을 했어요. 코로나 시기에 또 아주 크게 악화가 되고 피치 같은 경우는 2023년에 미국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고 무디스도 얼마 전에 2025년 5월에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게 부채가 너무나 심각한 거죠. 미국이 저렇게까지 하다가 이거 부채 때문에 망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디폴트 얘기도 아까 그래서 나온 거긴 해요. 근데 하지만 이게 새로운 사건은 아니고 이게 쭉 누적된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지금 당장 뭐 갑자기 금융시장이 흔들리거나 이러지는 않고는 있습니다. 이게 남이 나라 일인데도 걱정스러워 보이는 게 이 미국이 흔들리면은 전 세계가 다 같이 흔들리니까 그래서 걱정스러운 거죠, 사실은.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감세 정책과 함께 우리 국채를 사지 않으면 관세를 때리겠다는 식으로 각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환율과 국채 시장을 흔들려는 정치적 압박인지 아니면 미국 경제의 구조적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실제 전략으로 봐야 할까요? 둘이 같이 가는 거죠. 위기 해결을 하기 위해서 국채를 압박한다 이거죠. 국채 금리를 1%만 낮춰도 이게 얼마예요? 아까 그 5경 원이 넘는 액수가 1%만 해도 그 얼마나 이자의 1%만 해도 굉장히 큰 거잖아요. 저는 이 국채를 갖다가 이렇게 해외에다가 압박을 하는데 이거는 약간 제가 보기에는
정말로 그 부채 때문에 절박한 것보다는 다른 나라를 위해 무역이라든지 압박하는 카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부채 문제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상당 부분 완화할 수가 있어요. 완전 해결은 안 되지만 스테이블 코인을 막 이제 지금 여러 기업들한테 허용해서 근데 뭐 아마존, 뭐 애플 뭐 이런 데다가 다 허용을 한다. 거기서 사들이는 국채의 양이 어마어마할 거거든요. 작년 한 해 동안 이건 많이 알려진 건데 US태저 한 군데서 사 모은 국채가 독일 정부가 사 모은 것보다 더 많았어요. 작년에. 국가별로 따지면 세계 6위 국가라고 보면 돼요. 그럼 아마존이나 이런 데서는 스태저보다 더 많이 살 거거든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존에서 사는데 아니 비자나 마스터 뭐 아멕스로 사는 것보다 스테이블 코인으로 사면 수수료가 훨씬 적잖아요. 결제도 그냥 그 자리에서 거의 뭐 몇천 뭐 몇 분 안에 다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시간도 별로 안 걸리고. 그러면은 다 스테이블 코인을 쓸 거거든요. 지금 US 테저 같은 경우는 뭐 주로 금융 관련 데에서만 주로 많이 쓰이고 있는 거거든요. 가상화폐라든지. 그쪽에다가 허용을 하면요. 미국 국채 수요가 늘어나면 당연히 국채 금리가 떨어지죠. 그럼 아까 하루에 2조 3천억 원씩 내던 게 그 액수가 확 줄어들어요. 이게 정말로 지금 저는 미국 국채가 상당히 그 우려스럽다라고는 얘기는 했지만 미국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 하나로다가 이 부분을 상당 부분 완화는 할 수 있어요. 완전한 해결은 안 되지만 상당히 완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 국채를 사라고 압박하는 거는 물론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더 사주면 더 좋은 거니까 그것도 있는데 그거랑 또 무역하는데 협상용 카드로 쓰는 것도 조금 섞여 있다고 봅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스테이블 코인을 연준의 공식 통화 관리 대상으로 포함하는 충격적인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만약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 기반으로 세계 통화를 대체하면 한국 같은 국가의 통화 제도가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로 실현 가능한 현실적 시나리오일까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단정적으로 잘 말씀을 안 드리는데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들어온다고 해도 우리가 실생활에서 그러니까 뭐 식당 가서 물건 사 먹고 뭐 이러는데 밥 사 먹고 이러는데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쓸 이유가 전혀 없어요. 이게 편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통화라는 게 그렇죠. 우리가 지금 현재 뭐 현금도 쓰고 신용카드도 쓰고 카카오페이 같은 것도 쓰잖아요. 전자결제. 그리고 계좌 이체도 하고 다양하게 쓰이기 때문에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들어오면은 그건 또 그거에 맞는 용도가 있죠. 제가 보기에 제일 많이 활용되는 거는 국제 간의 거래, 송금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해외 직구 같은 거 할 때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쓸 가능성도 있어요. 국내에서 여기서 쓸 때는 뭐 수수료 얘기를 하는데 카드보다 싸다 그러면 이게 들어오면요. 당연히 우리나라 신용카드 회사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그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법정 화폐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 안에서 쓰는 거에서 상당 부분은 원화를 유지를 하죠. 다만 지금처럼 우리나라에서 쓰려면 전부 다 원화로 써야 되는 게 아니라 부분 대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화의 위상이 조금 떨어지는 건 맞지만 이게 뭐 붕괴되고 막 이런 그거는 너무 무너지고 이런 건 아니에요. 원화는 원화대로 유지가 되고 또 원화 스테이블 코인도 활용이 되긴 될 겁니다. 몇몇 부분에서는. 또 해외에서 요새 보니까 뭐 다른 유튜브에서도 이 가상화폐 전문가분들이 그 얘기를 해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는 거는 K 콘텐츠 관련된 그 구매나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만 결제를 해준다든지 뭐 부분적으로는 살아남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저는 그것도 있고요. 삼성 같은 갤럭시 폰이 있으니까 거기서는 또 부분적으로 또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쓸 수 있게 그러니까 삼성에서 나오는 각종 유료 서비스나 결제 서비스 같은 거를 뭐 그런 걸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거는 뭐 다양한 용도가 있을 겁니다. 근데 하지만 실생활에서 쓸 때는 그렇게까지 원화가 사라진다는 거는 너무 과장된 얘기 같고요. 근데 저는 확실하게 그 국제 거래에 있어서만큼은 좀 그 부분 대체는 될 거라고 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제조업 뉴턴, 관세 환율 압박 때문에 한국의 대기업 해외 이전이 가속화되고 그로 인해 국내 산업 공동화와 내수 붕괴까지 우려된다는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선 트럼프발 위기로는 늘 과장돼 왔고 실제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가 입는 타격도 생각만큼 크지 않다는 반론도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 한국 산업과 경제 구조에 얼마나 실질적인 위기가 닥치고 있는 건지 또 이런 위기론이 과장된 부분은 없는지 냉정하게 진단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실체적 위협은 있다라고 보지만 이제 항상 그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또 위기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기회를 얻는 산업들도 있고 또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죠. 이 상황이 결코 좋진 않아요. 미국이 자꾸 자기네 나라에서 리쇼어링을 그러니까 자꾸 자기네 나라로 들어와서 생산하라고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야 미국으로 진출해서 하나 해도 괜찮겠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고용은 감소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반가울 수는 없는 거죠. 이 와중에 다른 나라들은 더 큰 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중국하고 가까운 나라. 딱 중국 하나를 찍어서 얘기하더라도 지금 우리나라하고 기술 경쟁을 하는 나라거든요. 무역에서 여러 가지 경쟁을 하는 나라인데 중국을 견제해 주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그나마 피해를 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같이 나빠지는데 우린 좀 덜 나빠지는 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면에서는 기회라고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이 우리한테 이렇게 우호적이지 않은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근데 이제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부분들도 있죠. 대표적으로 뭐 조선이라든지 뭐 아까 말한 뭐 반도체 뭐 배터리도 그렇지만 그 외에도 탈중국 공급망 재편이 일어나면서 우리나라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잘만 하기에 따라서는 R&D라든지 뭐 다양한 산업의 R&D들 있죠. 이런 것들도 우리나라하고 같이 협업이 많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고부가 가치 일자리도 생길 수가 있는 거고요. 손해도 많이 보지만 또 그런 점에서는 좀 이익을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중국으로 투자됐던 게 우리나라로 일부 올 수도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해외 기업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실제로 제가 그 FDI 같은 경우 중국은 항상 보면은 2000년대 이후에 그 2010년 이후에 항상 1000억 달러 이상의 순유입이 있었어요. 해외 직접 투자 있잖아요. 자기네들이 밖에도 투자하지만 해외 들어오기도 하잖아요.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순유입이 1000억 달러 이상이었는데 이게 2010년 이후로 항상 그랬는데 2023년에는 330억 달러로 굉장히 많이 크게 감소해요. 2024년에는 45억 달러로 10분의 1 토막이 나버린 거예요. 통계내는 기관이 뭐 중국 상무성하고 외환관리국이 있는데 저는 지금 외환관리국 통계 기준으로 한 겁니다. 아마 그리고 올해는 이거 더 줄어들 거라고 봐요. 그럼 이게 어디로 가냐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우리가 잡을 수 있으려면은 그만큼 우리가 좋은 환경을 제공을 해야 돼요. 이거를 할 수만 있다면은 상당히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우리가 피해를 갖다가 최소화할 수 있는 건데 이걸 할 수 있을지는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고요. 트럼프의 정책이 우리에게 실체적인 위협인 건 맞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부분에서도 기회가 될 수 있다. 중국하고 경쟁하는 업종뿐만이 아니더라도 중국으로 들어갈 투자를 우리가 어떻게 잘 이제 빼올 수 있느냐. 물론 이제 상당 부분은 중국의 넓은 시장을 보고 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 외에도 뭐 다양한 이유들이 있거든요. 중국으로 가는 데가. 근데 그중에서 아주 일부만 빼오더라도 우리한테는 상당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는데 할 수 있으면은 하는 게 제 그냥 바람으로 뭐 예상을 대체하겠습니다. 지금의 미중 패권 경쟁이 미국 우세로 진행된다고 하지만 또 다른 쪽에선 중국이 가진 거대한 인구와 데이터, 기술력 때문에 결국 시간은 중국의 편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박사님께서는 이번 미중 경쟁이 결국 누구에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시나요? 근데 저는 그 시간이 중국 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저도 본 적이 있는데 사실 별로 근거가 그렇게 그건 제가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뭐 그분도 그분 나름대로 생각은 있겠지만 왜냐하면은 이게 장기전으로 갈 경우에는 누구의 기초 체력이 더 강하냐거든요. 단기적으로는 중국이 상당히 그 버티는 힘이 강해요. 불만이 생겨도 눌러놓고, 미국은 조금 불만이 있으면 다 드러나잖아요. 심지어는 뭐 공화당 내에서도 트럼프에 반대하는, 대놓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니까요. 트럼프 읽을 때도 볼턴 같은 사람은 중간에 싸우고 나갔잖아요. 중국에선 불가능하죠. 지금 당장 요즘에 이렇게 상황을 보면은 지금 중국이 단기적으로는 잘 방어를 했죠.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은, 근데 이걸 잘 봐야 되는 게 이번에 협상을 하는데 보니까 미국이 굴복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미국이 공격을 했고 중국이 잘 방어를 한 거죠. 1차전에 방어를 잘 했는데 방어의 가장 큰 초크 포인트가 뭐였냐면은, 이게 초크 포인트라는 게 정말 상대방 목을 조르는 포인트잖아요. 근데 이게 히토류가 제일 컸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크게 히토류였거든요. 히토류는 중국밖에 없지 않냐. 당장 히토류를 이제 중국에서 수출 통제했더니 시카고에 있는 그 포드 익스플로러 공장이 정말 생산 중단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공장 라인 멈추고.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이제 손을 든 거 아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은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문제는 히토류가 중국만 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다른 나라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망이 사실 많이 있어요. 근데 중국에서 사다 쓰는 게 제일 싸고 지금 현재는 제일 질이 좋아요. 그래서 쓰는 건데 사실은 대체를 하려면 할 수는 있습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한 1년, 2년 정도 있으면은요 어느 정도 대체가 돼요. 조금 더 비싸지겠죠. 그리고 성능이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개 중에 몇몇 개는 또 인공 재료를 만들기도 해요. 대표적인 게 흑연 같은 경우거든요. 인조 흑연을 갖다가 만들어서 쓰게 되면 조금 더 비쌉니다. 그리고 품질이, 자동차에 뭐 소음도 좀 커진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 뭐 저도 그런 기술적인 특성을 제가 100%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약간 그런 얘기를 듣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상당 부분은 그런 식으로 대체가 되면서 이게 한 4, 5년 지나고 나면은 그런 그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의 공급망을 비용을 조금 더 들이면은 대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요. 중국의 초크 포인트가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지진 않지만 서서히 약화된다는 거죠. 이게 시간이 중국 편일 수가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얘기들을 해요. 미국이 중국의 대미 수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그러니까 GDP 대비 수출 이렇게 비중을, 이렇게 수출을 나눠서 이렇게 보면요. 이게 이제 비중이 2018년에는 19.2%였는데 2024년에는 14.7%로 감소했다.
14.7% 그리고 앞으로도 감소하는 추세다. 중국이 내수가 커지면서. 14.7% 같으면요. 내수를 한 5% 정도만 견인하면은 수출액이 빵이 돼도 완전히 없어져도 충격을 완전히 흡수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이 말 자체는 맞는 거예요. 계산상으로는. 근데 지금 현재 중국이 그러면은 내수를 견인하기 싫어서 안 하고 있나요? 이게 잘 안 되는 게 부동산 장기 침체 같은 것 때문에 지방 정부 부채가 엄청나게 많고 이런 재정 문제가 있어서 중국도 재정 적자를 줄이려고 상당히 노력 중입니다. 내수 진작하려고 그러면은 당연히 경기 부양책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또 이제 재정 문제가 발생하고 신용등급은 하락하고 이번에 중국 얼마 전에 신용등급이 하락했지. 부채가 확 늘어나가지고. 그러니까 중국이 내수 진작을 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거죠. 실제로 진짜 중국이 그 얼마 전에 신용등급 하락한 게 18년 만에 처음이에요. 피치에서도 그렇고. 하향 조정을 했는데 그러니까 지난해 GDP의 6.5%였던 중국의 그 재정 적자가 올해는 8.4%까지 오를 걸로 지금 전망을 했거든요. 피치에서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중국이 지금 재정 적자가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는 내수 진작이 쉽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한 식으로 수출은 수출인데 그걸 내수 올려서 견인을 해서 맞춘다. FDA 빠져나가는 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더 심해질 거고. GDP 대비 수출 비중은 점점 낮아진다 하지만 무역 흑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가 넘어요. 대미 흑자가. 그게 이렇게 되면은 그만큼의 부가가치가 날아가는 거예요. 미국이 지금 보면요. 굉장히 강하게 과거하고는 다르게 트럼프 2기에서 쓴 거 중에 하나가 우회 수출을 차단하는 거거든요. 멕시코하고 캐나다를 차단해. 그전에는 그런 걸 안 했어요. 미국의 무역 그 규제라는 게 그 관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중국이 피해갈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그걸 차단을 먼저 해버린 상태에다가 아주 철저하게 소액 면세 제도가 있거든요. 이제 미국에 들어올 때 $800 이하 상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해 줬었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120% 관세를 붙이겠다는 거거든요. 중국에서 들어오는 테무나 알리 이런 데서 가격 경쟁력을 잃어버리는 거죠. 뭐 이걸 가지고 중국에서는 뭐 환율 조정해서 막겠다고 하는데 120% 관세를 갖다가 환율 조정 가지고서 만회하기 힘듭니다. 근데 이렇게 되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갔을 때 과연 시간이 중국 편이냐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들은 트럼프는 뭐 4년 있으면 바뀌지 않냐. 트럼프가 바뀌어도 이 기조가 안 바뀐다는 거예요. 문제는. 민주당이 돼도 조금 풀어주는 정도로 갈 수는 있어도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간이 중국 편이라는 말은 사실은 조금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사람마다 또 보는 그러니까 전망이라는 거는 뭐 누가 맞냐 틀리냐라는 거를 제가 뭐 100% 장담은 못하지만 저는 적어도 그렇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결국 이 경제적 충격 이후 어떤 산업과 계층이 살아남을지 궁금합니다. 특히 한국은 국가적 차원에서 어떤 장기적 전략을 세워야 다시 주도권을 줄 수 있을까요? 정말 이제 외교가 중요해졌습니다. 이제 왜냐하면은 제가 사실은 이 미중 갈등 얘기 같은 거를 경제학 전공자인 제가 나와서 얘기한 것 자체가 좀 이상한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근데 이게 바뀌게 된 게 경제 안보라는 말이 이제 널리 쓰이고 그러면서 저도 이거를 제 일처럼 그러니까 회사 일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제 전문 분야처럼 계속 업데이트를 하면서 본 지가 벌써 몇 년 됐습니다. 과거에는 이렇지 않았거든요. 제가 그 외교 정책을 뭐하러 보고 있고 다른 나라 간의 외교 갈등에 대해서는 별로 그러니까 관심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열심히 뒤져보지는 않았었죠. 근데 저도 벌써 한 4, 5년 이상 트럼프 1기 때부터긴 한데 근데 그때도 지금만큼은 아니었고요. 서서히 관심을 가지면서 바이든 때도 그렇고 그때 IRA 나오고 뭐 이런 거 하면서부터도 굉장히 그때는 이거 경제 안보라는 말이 들어가는구나. 굉장히 그때부터 열심히 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외교라는 것도 결국은 과거하고는 달라졌어요. 순수하게 의전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아니고 정말로 안보하고 모든 게 다 엮이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우리나라도 이 미중 갈등이라는 게 어려움과 기회를 동시에 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국제 질서가 재편되고 있다라는 걸 갖다가 동시에 잘 이제 읽어야 되고 그리고 두 나라 사이에서 어떤 식으로 줄타기를 하는지 이건 정말 외교 전문가들이 다뤄야 될 문제입니다. 제가 뭐 외교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제 경제 쪽에서는 뭐 산업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급망에 있어서 어느 쪽을 스탠스를 취해야 된다 뭐 이런 말은 할 수는 있겠죠. 국가 전체 차원의 외교는 뭐 또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중국하고 미국 양쪽하고 무역은 지속하더라도 단기적으로 전략 산업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우리가 스탠스가 아무래도 미국 측 공급망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미 경제 구조가 그렇게 와 있고 우리가 이걸 뭐 틀 수 있는 거는 아니니까요. 우리가 원하는 거를 떠나서 지금 현재 세계 경제 그 구조 자체가 우리는 미국 측 공급망에 편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안보하고 모든 게 다 묶여서 이런 부분들을 중시하되 어떻게 하면은 중국을 또 너무 자극하지 않고 중국하고도 좀 교역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을지 이런 게 참 이래서 저는 지금 우리나라한테 모든 상황이 우호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저도 지금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는 거라면은 그거는 사실은
잘 모르죠. 왜냐하면 그건 정말 실무자들이 해야 되는 문제니까요. 저는 이제 큰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그게 쉽게 나올 것 같지가 않고, 그러니까 항상 마치 고개사가 줄타기 하듯이 정말 아슬아슬한 상황인 거는 맞습니다. 정말로 여기서는 길을 잘 따라가야겠다. 다만 이제 저보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전망을 해보라 그러면 저는 그냥 그런 어려움을 잘 겪어내면서 새로운 좀 도약을 하기 바란다라는 그런 제 그냥 기대, 그러니까 바람으로다가 뭐 전망은 대체하겠습니다. 예.